파월 의장은 대응의 방편과 예측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내가 틀렸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위험할 줄 알았는데 교통 상황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출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개국 메이저 빅4에서만 나간 중앙은행들의 M2 규모가 70조 달러예요. 더 풀릴 수 있다. 이게 규모로 친다면 사실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이 좋았고 바이오는 꾸준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럼 올해는 어디로 또 이게 산업군으로 본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안녕하십니까. KB은행 WM 스타잠단에서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는 유신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해도 사실 요즘에는 정말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시고 똑똑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연구했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비유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금리와 관세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진짜 속셈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그런 이제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저쪽에서 막 달려와요.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겁이 많고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대응력이 없는 운전자분들, 운전이 좀 미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피하려고 해요. 저 차가 언제든지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차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한다든지 아니면 우측으로 자기가 핸들을 꺾어가지고 잘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와도 선만 지키고 오면은 사실은 그렇게 겁먹지 않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파월 의장은 대응의 방편과 예측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제 막 달려옵니다.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이 차가 달려오는 와중에 언젠간 나를 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조건 피해 있었고 저 차는 칠 거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막상 내 옆을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그땐 뭐라고 판단하죠? 내가 틀렸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위험할 줄 알았는데 교통 상황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출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페드의 통화 정책이 지금 QE,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시장 금리를 더 떨어뜨릴 만한 요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시장에서 원하고 있어요. 그게 비단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사모 대출 시장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 그 다음에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군들, 산업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들은 사실상 설비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오더도 없고 사실은 수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할 수 없고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해도 이 상대적인 금리가 아무리 최근에 그 AI 관련 기업들도 자금 조달 금리가 비싸졌다고 하지만 이 제조업 대비해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0bp, 200bp, 많게는 300bp 이상 비싸야지만 조달이 가능하거나 그마저도 불가능하거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관세가 반영돼서 그만큼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그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또 소비를 계속 해나갈 거야 라는 가정을 깔고 갔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도 미국 가게는 사실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신차, 그 다음에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조업, 공업 상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연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가면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들의 생필품들, 그 다음에 물품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거를 덜 사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못 사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관세 저항이다. 관세가 반영이 되어서 높아진 가격엔 사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산다면 관세 효과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는 폭등할 거야. 이런 이제 이슈 자체가 다 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월의 예측이 틀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근저에는 말씀드린 지금 우리
전통 제조업, 미국의 전통 제조업의 자금 조달과 서비스 투자 능력이 약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모대출이라고 하죠. 사모펀드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펀딩이 잘 된 것 같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렸지만 대출을 많이 늘린 기업군들은 거의 AI 쪽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사모대출로 더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 상업은행들이 대출해주거나 리스를 해주는 금리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나마 채택이 되지 않는 기업군들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 헤지펀드 중에서 우리가 비싼, 그러니까 론이라고 하죠. 비싼 금리의 론들을 갖다가 상품을 출시를 했고 그 상품을 기저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됐던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는데 이 금리도 또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일부 전통 제조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사모 대출에 관련되는 론과 관련되는 이제 펀드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계속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23년도부터 계속 이슈화 됐던 것 중저소득층들의 카드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리스 연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반적으로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세가 시행이 되면 결국엔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하고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만 단순 계산하는 파월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계층별로 다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고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중소득 소득 계층들,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들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론에 대해서 특히 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레딧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윗단에서는 뜨겁죠. AI 기업군들은 뜨겁죠. 자금 조달이 그래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카르텔군들은 사실상 자금 조달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다 감안했을 때 미국의 크레딧 이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거는 중앙은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의장으로서 페드의 의장으로서 사실은 정책에 자신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셈이니까 말을 바꾼 거죠. 고용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통화 정책의 중심은 고용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라는 쪽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상황이 미국이 좋은 곳은 뜨겁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오히려 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돈은 많이 이미 풀려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린 돈들은 위너들한테만 가 있습니다. 고소득층 혹은 AI 기업군. 근데 다른 쪽에서는 돈이 안 풀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메이크업 하려면은 확실하게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채권금리가 떨어진 건 단순히 기준금리만 인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 미국채 시장 자체, 특히 최근에 많이 교란이 되었던 단기채 시장이죠. 이 단기채 시장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직접적인 채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장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 왜냐? 언제든지 채권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 차익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되팔 욕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상업은행들이 최근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레딧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미국에. 뜨거운 곳은 굉장히 뜨겁지만 크레딧 리스크가 중저소득층, 그 다음에 전통제조업에 깔려 있다. 두 번째는 채권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약화와 공백 요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페드가 다시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신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얘기 못하는 파월 의장은 사실은 속으로는 마음이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퇴임하려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되고 다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행할 여건과 뒷받침을 이번에 선언을 해준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제 큐티도 끝나고 돈이 더 풀린다는데 2026년 우리가 마주할 유동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빅4 우리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중국, 22. 이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풀은 M2 규모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만 나간 이제 총 공급된 M2 규모가 지금 7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전 세계 명목 GDP가 한 130조 달러 중후반대 나오거든요. 130조 달러.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4개국 메이저 빅4에서만 나간 중앙은행들의 M2 규모가 7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130조에 이제 70조면은 거의 60%, 70% 정도를 차지하는 M2 규모가 이미 풀려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더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로 친다면 사실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0조 달러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금 제가 명목 GDP가 한 130조 중후반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달러입니다, 기준은. 근데 전 세계에서 금융기관들이 에셋 베이스로 하던 아니면 무역 결제로 하던 신용 무역으로 하던 금융 상품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화한 그 규모가 보시면 400조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다르게 파생 시장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대체적으로 무역증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에셋들을 기반으로 한 신용증권들 이런 것들은 이미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정도와 그 레버리지의 폭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GDP는 한 130조 달러 내외인데 400조 달러의 에셋, 금융 에셋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기조적으로 봤을 때 이 M2, 중앙은행들이 풀어줬던 M2가 밑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빅4를 보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해드린 이유는 페드는 이번 연도를 계기로 해서 아마 QE를 다시 할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왔던 또 나라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중국이었죠. 근데 여기서 일본은 약간 주춤하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본원통화 공급은 계속하고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와 QE를 하게 되면 ECB는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시 한 나라가 돈을 안 풀 때는 이쪽에서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돈을 풀 때는 이쪽에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전체 토탈한 금액으로 본다면 완만하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G2가 어떻게 보시면 그 바톤 터치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초고의 버블이 뻥 터지듯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버블이 형성되는 이유도 G2가 서로 주고받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풀고 풀 때는 중국은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풀 때는 미국은 돈을 또 약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G2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나 뜨겁지 않게 한 방향으로 돈은 풀긴 풀되 뜨겁지 않게 가는 방향으로 G2가 끌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리딩해서 따라가는 팔로잉 하는 이제 BOJ나 그다음에 ECB 같은 경우는 시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같이 어느 정도 본원통화 공급에는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규모는 사실 역사상 최고치가 될 겁니다. 26년도는. 그래서 27년도까지도 이런 유동성의 초고의 경신, 초고의 계속 기록적인 경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이제 유동성과 리퀴디티에 대한 흐름들이 25년도에 신호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 신호에 기저해서 많은 자산들이 에브리싱 랠리를 보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더 풀릴 건데 왜 자산군들이 에브리싱 랠리를 보이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 26년도부터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해다. 왜냐면 이제 최근까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너라고 한다면 비철금속 이런 쪽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돈들이 또다시 들어가긴 하지만 새로운 자산군을 찾아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거나 전 세계가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팅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자산군으로 산업군으로 돈이 확 빨려 들어가는 시기가 이렇게 타임 레그를 타고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다 좋았지만 여기에 로봇이 좋았고 로봇 쪽의 산업이 돈 팔로잉 되는 이제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바이오는 꾸준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럼 올해는 어디로 또 이게 산업군으로 본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금은행이나 이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가장 피팅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영물이라고 하죠. 그림자 지표는 완만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올해 산업군으로 본다면은
이번엔 또 우주 항공으로 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와 선택과 집중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해간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좋은데 정작 제조업은 힘들고 특정 섹터나 기업만 잘 나가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거는 금융이 금융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냉키 의장이 사실 전 의장이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 책이 과거에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 산업 정책을 케인지안적인 산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산업의 실물 시장의 개입과 동시에 산업의 패러다임과 사이클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케인지안 정책으로서 실물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보면 정책 위반자가 사업가 대표의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정책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원래의 케인지안의 정책의 어떤 그 시사점이에요. 근데 버냉키 의장은 반대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다.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뱅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이 선택하도록 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쉽게 말해서 왕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이 신어놓은 신복들을 통해서 각 성들을 다 다스리게 하면은 그 성은 무조건 조화로워지고 굉장히 영화로워진다. 이런 논리의 이제 평가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왕이 자본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시행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액터, 그런 이제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산업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 군주들한테 돈을 뿌려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군주들은 당연히 1등, 자기가 다스리는 성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산업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 부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2번 군주는 어떨까요? 1번 군주가 어디 따라 몰빵을 했는데 2번 군주 따라가게 되고 3번 군주 따라가게 되고 4번 군주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AI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AI라는 그런 여러 가지 큰 패러다임 속에서 가려진 전통 제조업이나 기존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열세죠. 하다못해 전선 전력기기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스스로 다 못하는 그런 정도의 열의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도 나도 좋은 산업 쪽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서 한쪽 산업만 키워지게 되고 그쪽 산업은 실제 레버뉴,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창출이 되지 않아도 펀딩을 통해서 계속적인 투자와 함께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는 그게 지금 현재의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저는 버블이다 이런 논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쪽은 대마불사로 계속 키워나가지만 다른 쪽은 계속 약화가 되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돼가는 즉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역성택과 사실상 돈이 한쪽에만 몰입되는 그런 현상들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돈의 양극화 현상이 26년도에도 그래서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버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은 계속 풀리는 이 기묘한 상황에서 우리가 2026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초고의 가장 유동성 경신, 최고의 기록 경신을 계속 해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신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사실상 27, 28,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에서 제일 주목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패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푸는 계기의 포인트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 잘 보시면요. 나라가, 국가들이 다 분립화되고 다극화됐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미중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편들이 만들어지고 미국 편들이 나눠지고 갈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패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AI와 경쟁 산업, 1등 산업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예전 같으면 자금 플로우가 순환적으로 돌았는데 이제는 미국은 중국은 미국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국 중심으로 블록에서 산업을 키우고 핵심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자국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채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블록화에 있는 국가들한테 혹은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통제주의적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만들어내면서 그를 통해서 재정 자금을 마련해 나가는 거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패권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사실 초고의 유동성 확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잘 보셔야 하는 게, 이 패권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교묘하게 정책의 어떤 그 경쟁, 서로 간의 경쟁의 그 타임 레그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가장 AI,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합을 벌였던 부분이 지금 어디죠? AI였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지 않죠. 왜? 미국이 아직도 중국의 ADC나 생산 인프라 시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중이 또 대립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 어디죠?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은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싶은데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돈을 들이면서라도 다른 국가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려고 해요. 영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규모의 빅파마들, 그리고 미국 많은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LO, 그러니까 기술 수출과 M&A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었죠. 그런 구간 동안에는 사실은 돈은 풀리면서 미중이 경쟁하는 산업군에서 꼭 패러다임과 투자 포트폴리오 확산이 거기서 포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AI와 그 다음에 로봇이 핵심이었었고, 중간중간에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적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올해는 어디냐? 사실 26년도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 쪽이에요. 단순히 이제 스페이스X의 IPO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패턴상으로 봤을 때 26년도에 이제 달 탐사를 하려는 미국 나사의 이제 목적이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상반기 중에 있죠. 그러니까 빠르면 2월 중이라고 하는데 달 착륙을 하려고 하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동안에 계속 달 착륙과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정보를 탐사한다라는 구체적인 그 플로우십을 갖다가 팔로잉 되는 이제 전략들을 갖다 계속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겠다. 중국은 올해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또 우주항공 쪽에 모든 초점이 이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이 미중이 싸우는 산업군에서 돈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이유가 테마성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미중이 어디에 몰입을 하느냐, 어디에서 경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로우를 잘 타셔야지만, 사실 약간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상당히 최고의 경신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트렌드를 잘 타셔야지 수익과 기대되는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최근 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금값을 결정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금을 인도도 사들이 있고, 러시아도 사고 있고, 미국도 당연히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사고 있고. 근데 이게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표출된 내용이고, 그럼 금을 사고 있는 각 주요 중앙은행들이 당장 팔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는 속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 현상의 기저에 있는, 근간에 있는 요소, 원인, 어떤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합 패권 경쟁이 완벽하게 한쪽이 이기거나 한쪽이 지거나 이렇지 않은 흐름에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통합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1910년대, 20년대의 통합 패권의 1등 국가였던 이제 파운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털링 블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 대영제국의 1등 국가였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블럭에 편입되는 국가들이 거의 한 40여 개 국가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외환 비중에서 8, 90%가 사실 파운드가 쓰여졌지, 지금처럼 달러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영국이 그 당시에 전략을 잘못 짰던 게,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무적인 어떤 악화, 국가의 재무적인 악화 요소 때문에, 재정 악화 요소 때문에 미국한테 빚을 많이 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빚을 많이 짐과 동시에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돈을 갚지 못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압박들이 이어지면서 이 파운드 블럭의 돈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운드의 사용량은 급감을 하고 대신 달러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달러가 그 뒤로부터 이제 제1통화를 기록하게 되고 패권 통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미중의 통화 패권 전쟁은 대략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쪽은 이쪽대로 미국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달러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리고 미국 금융을 갖다가 계속 가장 베스트로 해서 이쪽에 돈이 몰입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블록을 사용해서 러시아, 신흥국들한테 과거에 1대1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이제 호기로운 어떤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척 하면서 뭔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사실 이 미중의 패권 전쟁은 과거의 패권 전쟁, 통화 패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부셔지고 이런 로직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 서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서로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털링 블록과 미국의 흐름은 이쪽이 이쪽한테 돈을 빌리고 이쪽이 이쪽한테 돈을 빌리니까 여기가 죽으면 여기가 살고 이런 이제 시속 게임이었는데, 지금 미중이 서로 투자하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투자하지 않고 자체적인 자기들만의 블록과 자기들만의 어떤 섹터를 갖다가 구축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상대 국가의 통화를 상대 블록에 투자하지 않는 대신에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라는 공통분모가 바로 금이 됐다는 겁니다. 즉, 파생되는 어떤 리밸런싱, 중앙은행의 리밸런싱 차원으로도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서플러스 자금들이 금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의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 금이 뭐 쇼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산업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은도 쇼티지예요.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현상이고, 그 근저에는 양쪽 블록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양쪽 블록이 싸운다는 거는 아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밌죠. 경쟁하는 산업군에 돈이 몰려요. 작년에 AI가 로봇에 몰렸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계속 몰리고 있고, 올해는 이제 우주항공 쪽에 몰릴 것 같아요. 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로 싸우면서 그래도 이거는 사둬야지 하면서 서로 싸움으로 인한 파생적 효과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당분간 계속 오를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은 또 싸울 자산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자산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제 미국도 사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중국은 통제되는 디지털 자산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더 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근데 아마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디지털 위안화가 됐던 결국에는 양쪽에서 서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사실 중첩되는 어떤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래도 많이 쓰게 된 디지털 화폐는 저는 전 세계의 1등 화폐는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2개, 3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폐로 또 집중되는 순간 서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싸울 거고,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산을 통화를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지금 금의 가격들은 싸우는 기간 동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다음에 싸울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화폐를 만드는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주춤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실물 금만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가 이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패러다임만 읽으면 우리가 모두 분석을 할 수 있죠. 양쪽이 싸우는 자산군을 그리고 양쪽이 공통적으로 파생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욕구가 있는 자산군을 생각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죠.
미국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도시로 만들겠다, 국가로 만들겠다 했지만 사실 미국 재무부에서 매입한 작년도 연말쯤에 베센트 장관이 발표한 이제 수치에 따르면 220억 불밖에 사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칭찬했지만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들이지 않았고, 반대로 중국은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그래도 보장이 되고 이 중국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채굴 금지까지 계속 요즘에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쪽이 서로 견제해서 모아가려는 자산이거나 서로 싸우는 그런 산업군이거나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은 관심이 없어요. 압박하고자 하고 있고, 미국은 그래도 좀 널리 쓰여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말했던 것보다 실행력은 작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은 공통적으로 당연한 수요 욕구가 몰입이 되고 있고 집중이 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 자산의 어떤 패턴에서 본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 그 패권의 싸움과 유동성의 공급 시기에 금이 급락을 하거나 그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비트코인이 막 급락하거나 이런다기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양쪽이 싸우는 산업군, 그리고 우리가 M7을 중심으로 하면 나스닥의 상승률 수준보다는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 자체가 조금 적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더 늘려서 굉장히 많이 모아가거나 이런 패러다임의 패턴보다는 트레이딩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언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며 하락의 신호를 미리 알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하락의 신호는 미중이 화해를 하는 무드가 나올 때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각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 금리를 분석으로 하시는 분들, 달러 대비한 가치로 분석, 굉장히 방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의 가장 탑에 있는 가장 유의미한 그 신호는 미중이 이 정도면은 관세도 중국조차도 받아들일만 합니다 하면서 합의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시점부터는 금에 대한 매입보다는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위해서 상대국가 채권을 사거나 통화를 사면서 오히려 금을 파는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신호가 나올 때는 이 금에 대한 매입과 이 높은 가격을 지지하면서 계속 치솟는 패턴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전 신호에 더 사전 신호는 뭐가 있을까? 러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러시아가 중국,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거의 1년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한 부분이 약간 미싱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5년도 초반쯤에는 러시아가 미국 블록을 확연하게 돌아설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자신들만의 욕구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조짐은 보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상반기 그게 러시아가 미국 쪽에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을 이제 긋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중국과 협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중국이 이제는 블록이 약화되면서 싸울 수 있는 명분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이제 도구들과 그런 어떤 국가들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화해 모드가 나올 수 있고, 화해 모드가 어느 정도 나올 때는 사실상 금은 그때가 피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최근 환율이 1,500원까지도 위협하면서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IMF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대의 채권 국가이고, 우리가 과거에 IMF가 왔을 때를 보시면 사실은 누적되어 있는 채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간이, 외환보유고의 국간이 그때그때 걷어들이는 경상수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어쩔 때는 100억 불도 안 돼 있을 때가 있고, 사실 외환보유고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가 날 그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는 IMF한테 구제금융을 신청한 거고요. 지금은 순대의 채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외환보유액 자체가 4천억 불 내외에서 이제 계속 변동은 있지만 4천억 불 정도에서 계속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갈 상황은 아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올해 우리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관련된 핵심 산업들의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올라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사실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크레딧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M2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통제 전략은 폈지만 M2는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증가폭이 미국보다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풀린 돈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해외 뱅크들,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에 크레딧을 대출을 해주거나 자금을 투입하는 그러한 금액들은 줄고 있어요. 그게 BOJ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9천억 불에서 뭐 많게는 1조 달러 정도까지 크레딧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도 그 규모는 우리보다는 작지만은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레딧 규모 자체가 서서히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금융기관을 통한, 그리고 해외의 법인의 소재지가 사실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금융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그 규모가 서서히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어떤 채권형 그리고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는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률은 그래도 올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무엇을 도대체 고쳐야 되냐? 사실은 저는 1차적으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 금리가 사실은 인하가 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패턴이 있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사실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M2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보듯 명확한 게 사실은 미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의 이제 그 금리 역전의 차가 요즘엔 좁혀지긴 했지만 금리 역전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괴리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즉시 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의 입장에서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통제에 대한 요소는 뭐냐면은 환을 갖다가 적절하게 계속 제어를 해줘야 돼요. 구두 개입, 직접적인 개입, 그 다음에 리밸런싱. 그러니까 우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한 방향으로 너무 치솟지 않게끔 막아주는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외국환 평형 기금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동과 조작의 정책들이 잘 메이킹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리만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만 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취약한 금리는 떨어지는데 환율은 올라가 있고 그러면 환에 의해서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지만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거는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높아진 스태그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국을 제공을 한 게 사실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한은이 통제적 정책을 그렇게 유효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런 이슈로 인해서 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국에서 구두적인 개입을 하면서 강한 이제 경고성 멘트를 하면서 환율이 다시 반락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락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이 서서히 줄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투자의 신뢰성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신뢰성 문제는 사실 재정을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사실 환에 대한 통제 정책들, 환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었던 부분. 그리고 한 가지 하는 총재께서 훌륭한 분이시지만 2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해외 개인들의 투자 때문에 이제 환이 올라갔다라는데 과거에 보시면은 평균에서 좀 많았을 때 보시면 일일 이제 원달러 FX 마켓의 거래량이 2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 투자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이거는 메이킹 센스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상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캐리, 엔화를 빌려서 자국도 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가 투자되는 금액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외국 투자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중이 40%예요. 근데 그런 패턴, 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환이 약세로 무조건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의 스탠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이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위기가 온다면 가장 큰 원인과 가장 먼저 터질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위기가 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에 근저해 있는 문제의 고착화 포인트가 어디일까? 양극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그래도 우리가 크레딧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외국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장악하거나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과 그런 어떤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 국가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산업군에는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군, 산업군에서는 계속 자금 조달이 정책 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내수적인 어떤 지원에 의해서만 이어갈 텐데 사실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이 있는 산업군인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해외를 어떻게든 자기 기업들만의 현금 여력과 설비 투자 자금 여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그런 산업군,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미국에서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군들은 사실상 어떠한 이제 경제적인 성장 변동이나 이런 리스크 요소에 그렇게 크게 좌우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포지션이 많이 있고 기존에 이제 내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어떻게 보면 철강, 화학 이런 이제 전통 제조업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금 지원이 계속 되더라도 물론 화학 산업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 되지 않는 공장들을 매각하는 이제 구조조정 수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자생력 자체가 시장 파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양극화 속에서 제조업과 내수 산업의 악화되는 패턴들은 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고착점을 우리가 26년도에 가장 주의하고 끊어야 되는 그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엔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엔화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제 미 재무부에서 엔화의 약세를 어디까지 용인해 줄 것이냐. 언제든지 최근에 이제 정책 스탠스를 보시면 트럼프는 일기와 다르게 일본보다는 지금 영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표출하고 있고 영국과 손잡고 관세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페이버를 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언제든지 엔 약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엔화에 대한 약세가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 새로운 총리도 마찬가지고 BOJ 구로다 총재도 사실은 금리 인상을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재정 지출을 하는 만큼 계속 지출을 통해서 자민당이 요구하는 핵심 철학이 뭐죠? 포용주의적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층 약자와 사회복지돈을 충분히 풀면서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해나가겠다. 핵심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돈을 계속 풀어야 되고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인플레가 정상화되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 돈을 푸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일본 경제는 다시 또 디플레로 전환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이제 시장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잘 통용이 안 되는 분석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금리 정책. 인플레가 올라가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의 상승, 하락의 결정적인 요소가 재정 지출의 속도에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2000년대 초 중반 때 이제 동해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지진 이후부터 재정 지출의 무한한 어떤 이제 확대를 위해서 양적 완화와 동시에 시행을 했었는데, 재정 지출이 올라가다가 인플레가 2% 근저리까지 가다가 재정 지출을 증가 속도를 멈추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가 꺾이고, 이런 사이클이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정 지출 자체를 갖다가 늦추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BOJ도 금리는 올리되, 그렇지만 본원통화 공급에 대해서 충분히 채권 자금을 내국에서, 일본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돈을 푸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엔화 약세도 쉽사리 꺾일 것 같진 않다. 다만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이제 강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캐리 트레이드 축소가 단순히 주식 시장이 아니라 산업군에 투자되어 있는, 그러니까 엔캐리 투자 자금은 보통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추산된 숫자를 보시면 BIS에서 한 3천억 불, 금융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3천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은 엔화 캐리가 되어서 국가들의 투자되어 있는 직접 투자 규모가 한 4조 달러 됩니다. 거기서 한 40% 이상이 거의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에 투자된 그런 이제 직접 자금 투자 금액이 줄게 되면 산업조차도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진이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리스크가 한 번에 발현되거나 쉽게 발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정점에 달할 2026년, 중국의 공백을 메울 한국의 역대급 기회는 어떤 산업에서 나올까요? 두 가지.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이제 조선도 좋았고, 원전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로봇도 좋았고. 근데 당연히 반도체는 당연히 기저에 깔고 가고요. 이제 장비. 근데 올해 좋을 그런 산업군은 전 바이오하고 우주항공 쪽이라고 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싸우는, 서로 견제하는 산업을 주목하셔야 된다 했는데, 중국에 지금 커나가는 산업 중에 바이오, 특히 항암제와 관련돼서 ADC 아시죠? 우리 ADC 링커를 통해서 표적하는 이제 암 부위에다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터트린다. 그곳에 링커를 터트림으로 인해서 그 암만 치료를 한다. 이 ADC 기술 자체가 중국이 너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빅파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핵심 그 베스트셀링 이제 약품들을 갖고 있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특허가 만료가 되는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하거나 기술 유입을 해야 되는데, 라이센스 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의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 있고, 그러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 중국의 기술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 ADC가 이렇게 발전됐다. ADC라는 건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폭탄 투하를 하는데 암 환자한테 폭탄 투하를 할 때 어느 쪽에 가서 어떤 물질을 썼을 때, 어떤 링커를 썼을 때, 어떤 페이로드를 썼을 때, 터트렸을 때 효과가 가장 있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바이오적 실험 설계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해보고 이게 좋으면 이걸로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이 잘하는 기법 자체가 그 임상 환자 모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 설계,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다 터트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은 이걸 갖다가 파이프라인을 키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의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ADC 같은 독성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본 중국 기업들의 기술을 라이센스 인하려는 미국 기업들, 빅파마들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사실 미국이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이 너무 세다. 그러면 이 중국의 기술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 미국은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게 바이오 산업이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같은 경우 총 기술 수출 애로 금액이 한 14조를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이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 우주항공 쪽은 사실은 AI가 가장 핵심이 됐던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에 대한 가공과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그게 문서화된 인포메이션이든 아니면 군사화된 인포메이션이든 아니면 물리적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한 싸움과 이거에 대한 응용, 학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탁월한 전략을 만든다. 군사든 바이오든 아니면 경영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AI가 하드웨어가 되는데 올해는 결국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 산업 쪽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 싸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쏘아 올리고 효과적인 정보를 탐색한다 하지만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미소 냉전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소 냉전 때도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했었고, 그 당시 소련이 우주항공이 사실 탑2, 전 세계 2, 넘버 2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경쟁 격화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와 새로운 기술 유입,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동시에 이 관련된 산업군들이 올해는 굉장히 붐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와 우주항공 쪽을 꼭 주목하시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코스피 5천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수를 제가 이제 뭐 그 퀀트적으로 분석은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를 이제 상회할 거다. 근데 사실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은 물량 자체에 대해서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나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디램에 대한 가격 선도 능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을 갖다가 인상할 수 있는 요소의 결정권을 지금 뜨거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동시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P에 대한 효과와 Q에 대한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 2Q까지는 QOQ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 양쪽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30-4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 소부장 관련되는 기업군들까지 포함하면 40%까지 육박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20% 30% 나옴으로 인해서 40%가 20-30% 정도의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을 이끈다. 그러면은 대략 9% 10%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500이잖아요. 지수가 4,400, 4,500 여기서 언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10% 오르면 5,000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힘만으로도 5,000은 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신규 투자를 하시는 이렇게 이익이 경신이 되면서 가는 산업에서는 그러면 꼭지가 언제냐 이걸 좀 예측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격 선도 능력이 우리 기업군들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다 있지만 이게 내년도 EQ로 가면서 사실 AI와 관련된 캐펙스 투자 지출의 증가율이 조금 더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실제 M7 우리 하이퍼스케일 기업군들 중심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2,500억 불인데 2024년도에 2,500억 불이었는데 25년도 가면서 3,500억 불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4,300억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4,300억 달러. 근데 이게 24에서 25로 오는 동안의 증가율이 거의 50%였죠. 근데 25에서 26으로 가면서는 20-30% 증가 속도로 좀 더뎌져요. 그러면 뭐냐면 캐펙스 투자 지출이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군들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 당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2Q, 3Q 정도가 어느 정도 이익 모멘텀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투자의 어떤 타임 피리어드를 만들어 가십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미국의 비축 움직임은 왜 이렇게 미진한 건가요?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카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미국이 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최근에 트럼프가 예산을 가장 많이 다운돼가 그러니까 과거 1기 대비해서
국방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조 달러야 가까이 이제 예산을 갖다 확보했는데, 그때는 사실 오바마 때보다도 국방 예산을 쉽게 조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한 7천억 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못 모았었는데, 이번에 1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무부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 자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외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발행한 이제 채권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은 채권만 보유하고 채권만 외국에 팔지 않고, 그래서 달러 강세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자산을 보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가 그것을 팔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은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국가가, 특히 미국과 같은 예산을 갖다 7조 달러 이상 쓰는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가 매입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있지 않고, 반대로 그거를 다 매입하게 되면은 혼자 팔면서 혼자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무부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말은 선언은 장대했으나 이거를 비축했다가 이것을 재정이나 예산 자산으로서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함과 제약이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매입도 사실 220억 달러 정도 내외에 그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제 행동과 이상이 다른 트럼프의 약간 이상주의적 정책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배척하나 거의 뭐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어떤 붐업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살 수 없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심하자.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떤 붐업을 일으킨 데는 작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는 결국에는 항상 채굴에 대한 보상을 서서히 이제 마지널하게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상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6개월, 길면 8개월인데 그게 24년도가 반감기였으니까요. 거의 25년 중에 반감기 효과는 다 끝났어요. 근데도 가격이 버텨주는 거는 트럼프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꺾였어야 된 비트코인이 버텨주는 거는 결국에 미국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패턴에 강한 드라이브를 기대하시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폭락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트레이딩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사고 또 올라주면 팔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가야 되고, 비트코인은 지금 국가 간 패권과 미국의 초유의 경쟁적 그 정책에서 지금 핵심 하드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어떤 세일즈 파워를 갖다가 블록체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사실은 그 요소가 부각된 것도 트럼프 덕분이었는데,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합시다. 객관적인 판단을 합시다. 이런 판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탄력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일시적 상승세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이 되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있어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패한 경제 신의 선물이다. 말이 길지만 옛날에 안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 이제 봉건 시대에 각 군주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화폐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세워지면서 군주들이 갖고 있는 각 이제 성에 있는 군주들이었죠. 각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각 군주들이 갖고 있는 이 화폐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국가 통화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쪽은 이제 금의 비율이 얼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통일해서 국가가 내세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민간 화폐를 도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민간 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민간 화폐가 전통 화폐의 기능을 갖다가 안이 흡수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권한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역량들, 기회 요소들이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히려 탈전통화폐, 법정화폐의 패턴 속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재정의 능력들이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국채를 사게끔 규율화하고 규정화할 거예요. 왜냐? 돈이 정부의 돈 이제 재정으로서 쓰일 수 있게끔 하려면 담보자산의 금액들이 계속 채권에 머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시장을 갖다가 붐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 시장이 아마 또 다른 어떤 버블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성은 약할 것이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오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그 전에 이제 결제의 수단, 이런 기능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미래 통화와 화폐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은 오히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때 자주 쓰이는 반감기 패턴이나 주기로는 계속 유효할까요? 어느 정도 분명히 이게 어떠한 한 자산이 한 가지 요소만 갖고 움직이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요소.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오르고 약간 이런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건 항상 반감기 패턴은 제일 중요했던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굴에 대한 보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수요가 더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기론 속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제도화되어 있고 많은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하는 자산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스닥이나 전통 금융시장의 패턴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인 어떤 상승 탄력도는 약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때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주도 좋아지고 바이오도 좋아지고 모든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가게 되고 근데 항상 그 기저에는 돈이라는 것,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지고 저것도 비싸지고 저것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충분한 수익과 올해는 유동성이 충분히 확대되는 구간이고 산업 포트폴리오상 바이오와 우주항공 산업에 돈이 몰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50% 이상은 돈의 효과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의 기간이나 위험 관리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저금리가 제로금리가 오면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 평가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시면서 항상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투자와 관리를 적절하게 나가심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